부엌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요. 사실은 요리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하는 김치찌개나 감자볶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제는 진짜 맛있었는데 왜 오늘은 그 맛이 안 나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렸던 순간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우리가 요리의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아주 통쾌하게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출처는 건강 시그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들인데요. 수십 년간 시장 한자리에서 반찬을 만드신 사장님, 또 3대째 방앗감을 운영하는 분처럼 정말 현장의 고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죠.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이유들을 과학적인 원리랑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재료의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금의 삼투압 현상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영상들이 지적하는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고 고수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요리하면서 엄마한테 배운 대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고 무심코 따랐던 습관들이요. 아마 오늘 저희 대화 속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될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리의 첫 단추, 재료 손질부터 우리가 뭘로 치고 있는지 짚어보죠. 와, 첫 번째부터 아주 뜨끔했어요. 갈비 핏물 빼기요.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죠. 누린내의 원인이 된다. 그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고기 잡내, 특히 뼈에 붙은 고기의 잡내는 대부분 뼛속 골수에서 나온 핏물 때문이거든요. 아, 뼈 속이요? 네. 그런데 맹물에만 담가두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고기 표면의 핏물만 빠져나와요. 농도가 높은 핏물이 농도가 낮은 맹물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정작 잡내의 근원인 뼛속 핏물은 잘 안 빠져나와요. 아, 그래서 아무리 오래 담가둬도 묘묘하게 그 누린내가 났던 거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해결책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말이죠. 네. 영상엔 안 나왔지만 보통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분들이 쓰는 팁이 있어요. 바로 설탕을 활용하는 겁니다. 설탕이요? 네. 찬물에 설탕을 한두 스푼 정도 풀어서 갈비를 담그는 거죠. 설탕 분자가 물 분자보다 커서 삼투압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맹물에 담갔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뼛속 깊은 곳의 핏물까지 쭉쭉 빨아내 줍니다. 와, 설탕이라니. 단맛 내는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과학적인 쓰임새가 있었네요. 그쵸. 다음은 정말 국민 반찬, 감자채 볶음이에요. 저도 항상 하는 실수인데 감자채의 전분기를 빼겠다며 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이거 거의 공식처럼 다들 하시죠? 네. 근데 영상에서는 물에 담그면 감자 표면이 흐물흐물해져서 볶을 때 쉽게 달라붙고 다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감자 표면에 있는 전분 입자들이 물을 먹으면서 퉁퉁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약해지니까 볶을 때 주걱으로 몇 번만 뒤적여도 쉽게 으깨져서 죽처럼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자채 볶음이 아니라 감자 으깬 볶음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아삭한 감자채 볶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27년 경력의 통인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이 아주 의외의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오, 뭔가요? 물에 담그지 말고 채 썬 감자에 꽃소금 반 스푼을 넣고 10분만 절였다가 가볍게 헹궈서 볶으세요. 이게 바로 삼투압의 또 다른 좋은 예시죠. 이번에는 반대인가요? 네, 이번에는 감자 속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소금이 감자의 수분을 빼앗으면서 조직을 아주 단단하고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탈수 과정인 셈이죠. 이렇게 하면 볶을 때 수분이 덜 나와서 질척거리지도 않고 식감은 훨씬 아삭해져요. 잠깐만요. 근데 소금에 절이면 너무 짜지지 않을까요? 헹군다고 해도 소금기가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헹구는 게 중요해요. 표면에 과한 소금기만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감자 자체에 살짝 밑간이 배어서 나중에 볶을 때 다른 간을 덜 해도 되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간 맞추기가 더 쉬워져요. 와, 물에 담가 전분 빼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재료 손질의 마지막 주자는 동태찌개예요. 냉동 동태 해동할 때 보통 흐르는 물에 그냥 씻잖아요.
근데 그냥 씻으면 비린내가 살 속으로 다시 스며든다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하더라고요. 동태가 녹으면서 나오는 물에 비린내의 주범인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아주 농축변 있거든요. 네. 이걸 그냥 물로만 헹궈내면 그 비린내 나는 물이 오히려 동태살에 코팅되듯 다시 묻어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비리네요. 32년 경력의 동태탕 맛집 사장님의 해결책은 특별한 물에 있었어요. 특별한 물이요. 동태 한 마리 기준으로 청주 2큰술과 소금 1큰술을 푼 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이게 비린내를 잡고 살을 탱탱하게 만드는 비법이라고요. 아, 여기서 청주와 소금이 각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청주의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이게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을 딱 붙잡고 같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냄새를 제거하는 거군요. 네, 원인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생선살의 단백질을 살짝 응고시켜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끓여도 살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고요. 와, 재료 손질만 제대로 해도 요리의 절반은 성공이겠네요, 정말. 그럼 이제 맛있게 손질한 재료들을 들고 불 앞으로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테마, 조리 과정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네. 먼저 생선구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팬에 기름부터 두르고 달구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게 아주 큰 실수라고 합니다. 기름이 달궈진 상태에서 생선을 올리면 수분이 닿는 순간 폭발적으로 튀면서 비린내 성분이 온 집안에 퍼진다고요. 뜨거운 기름에 물방울이 닿으면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부피가 1700배 정도로 팽창해요. 1700배요? 네. 그러니 기름이 사방으로 튀는 거죠. 이때 생선 표면에 있던 비린내 분자들이 그 기름방울을 타고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커튼이랑 옷에 냄새 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쩐지 생선 한번 구우면 온 집안이 생선 가게가 되더라니. 전문가의 해결책은 순서를 딱 하나 바꾸는 거였어요. 팬을 먼저 충분히 뜨겁게 예열한 다음에 생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생선 가장자리로 기름을 둘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 생선구이가 완성된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작용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맛있게 구워졌다고 느끼는 그 갈색빛과 고소한 퉁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마이야르 반응이거든요. 아, 뜨겁게 달궈진 팬에 생선 단백질을 먼저 닿으면 순식간에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는 향을 만들고 동시에 단단한 막을 형성해서 육즙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버려요. 그 후에 기름을 둘러주면 타지 않으면서 속까지 은근하게 익힐 수 있고 기름이 튀는 현상도 거의 사라지죠.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스테이크 구울 때나 빵 구울 때 나는 그 맛있는 냄새랑 같은 원리인 거군요. 정확해요. 맛있는 갈색을 내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단순히 생선 굽는 기술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요리의 핵심 원리였네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삼겹살 구울 때도 실수가 나와요. 보통 팬부터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연기가 자욱해지죠. 제 얘기네요. 삼겹살 한번 구우면 주방이 거의 화생방 훈련장이 되거든요. 해결책은 정반대였어요. 키친타올로 삼겹살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뒤 차가운 팬에 그대로 올려서 중약불로 서서히 구우세요. 라니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문 같은 방법 아닌가요? 고문 같지만 결과는 확실히 보장해요. 이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고기 자체의 지방이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그 기름으로 스스로를 튀기듯이 굽는 방식이에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니까 기름이 과격하게 튀지 않고 고기가 타기 전에 속까지 골고루 익으면서 훨씬 더 고소하고 바삭하게 구워져요. 멸치볶음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어요. 비린내 잡는다고 마른 팬에 멸치부터 넣고 달달 볶는 거요. 저도 항상 이렇게 했는데 네네. 영상에서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쓴맛이 올라오고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어물은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감칠맛 성분은 사라지고 쓴맛과 떠본 맛이 강해져요. 열을 가하기 전에 양념과 먼저 버무려서 멸치 표면을 한번 코팅해주거나 불 조절을 섬세하게 해서 수분이 급격히 날아가는 걸 막는 게 중요해요. 불 켜는 순서 하나가 반찬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요리에서 가장 흔하게 쓰지만 가장 잘못 쓰기 쉬운 재료, 바로 물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아, 물이요. 첫 번째는 계란 삶기.
보통 냄비에 물 가득 넣고 계란이 잠기게 해서 푹 끓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껍질이 흰자에 달라붙어 너덜너덜해지고 흰자는 퍽퍽해진다고 해요. 맞아요. 끓는 물에 계란을 바로 넣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흰자가 팽창하면서 껍질 안쪽에 얇은 막에 확 달라붙어 버려요. 아, 나중에 껍질 깔 때 흰자 살점까지 같이 뜯겨나가는 이유죠. 또 물에 직접적인 열이 계속 가해지면 흰자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서 식감이 고무처럼 질겨지고 퍽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 경력의 주방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법은 삶는 게 아니라 찌는 거였어요. 찌는 거요. 냄비에 물을 계란 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로만 한 1cm 정도만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정확히 10분간 찌듯이 삶으세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팁이에요. 끓는 물이 아니라 100도의 증기로 서서히 익히는 방식이거든요. 증기로요? 네, 직접적인 열이 아니라 증기로 은근하게 익히니까 흰자가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어요. 온도 변화도 완만해서 껍질과 흰자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나중에 껍질도 정말 스르륵 벗겨지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은 완숙 기준인가요? 반숙 기준인가요? 그리고 물량이 조금 많거나 적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10분이면 노른자 중앙이 살짝 촉촉한 완숙이 되고요. 반숙을 원하시면 6분에서 7분 정도가 적당해요. 물량은 너무 적어서 중간에 다 증발해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핵심은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증기로 익힌다는 원리니까요. 물이 아니라 증기가 요리를 하는 셈이죠. 와, 물 사용법 두 번째는 미역국이에요. 말린 미역을 맹물에 1시간씩 불리는 것도 문제라고 해요. 네. 미역의 향과 맛이 물에 다 빠져나가고 식감이 흐물흐물해져서 국이 밍밍해진다고요. 미역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나 알긴산 같은 좋은 영양 성분 중 일부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거든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맛있는 성분들이 미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버리는 그 물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럼 미역은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요리 고수의 해결책은 또 설탕이었어요. 또 설탕이요? 네, 찬물에 말린 미역을 담그고 설탕 반 스푼을 넣어서 딱 10분만 불리세요. 설탕 분자가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이걸 친수성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미역이 수분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줘요. 연화작용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불릴 수 있고 그만큼 맛과 향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식감은 탱글탱글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갈비 핏물 뺄 때랑은 정반대의 원리네요. 그때는 밖으로 빼내더니 이번에는 안으로 집어넣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비슷한 원리가 시래기 삶기에도 적용되더라고요. 맹물에 삶으면 뻣뻣하고 군내가 나는데 해결책으로 소금, 설탕, 밀가루를 2스푼씩 넣고 삶으면 불리지 않아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싹 사라진다고 해요. 이건 세 가지 재료의 협업 플레이죠. 소금은 시래기의 단단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설탕은 연화를 도우면서 감칠맛을 더하고요. 밀가루는요? 밀가루의 전분 입자는 시래기 특유의 억센 맛과 잡내를 스펀지처럼 흡착하는 역할을 해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요리만큼, 아니 어쩌면 요리보다 더 중요한 보관의 과학이에요. 보관 중요하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비싼 재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주자는 다진 마늘입니다. 다져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3에서 4일만 지나도 초록색으로 변하고 곰팡이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마늘을 다지는 순간 마늘 속에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돼요. 이게 공기와 만나면 마늘의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을 만들지만 동시에 갈변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불쾌한 냄새로 변하게 만들어요. 향과 영양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리 전문가의 해결책은 의외의 재료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마늘과 양파를 10.1 비율로 섞고 식초 서너 방울을 넣어서 함께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싸한 향을 한 달 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식초의 강한 산성분이 마늘의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요. 강력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덕분에 마늘의 신선함과 풍미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파랑 식초를 넣으면 마늘 자체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까요? 마늘향이 중요한 한식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10.1이라는 비율과 식초 서너 방울이라는 양이 핵심이에요. 맛을 바꿀 정도는 아니면서 화학적으로 산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인 거죠.
마늘의 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존 기간만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절묘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참기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싱크대 및 찬장에 보관하시죠. 가장 어두운 곳이니까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싱크대 밑은 보이지 않는 열기와 습기 때문에 참기름이 가장 빨리 산패되는 최악의 장소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맞아요. 참기름의 가장 큰 적은 빛, 열, 산소예요. 싱크대 밑은 어둡긴 하지만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서 의외로 온도 변화가 심하고 설거지할 때 쓰는 온수 때문에 습도도 높아요. 산패가 일어나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산패된 기름은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3대째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조언은 아주 간단했어요. 신문지나 은박지로 병을 완벽하게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피해 어둡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세요. 네. 빛과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서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고소한 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과와 음식 궁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건강에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첫 번째로 우유와 유제품을 꼽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사과랑 요거트나 우유 같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영상에서 지적하는 원리는 사과의 유기산 성분이 우유의 주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응고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아, 이게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줘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레몬즙을 우유에 넣으면 치즈처럼 덩어리가 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원리예요. 물론 이건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차이가 커요. 위가 아주 튼튼한 분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평소에 위가 좀 예민하거나 유제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정보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정말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팁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돌아보면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단순히 따라하기식 레시피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온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는 원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니까 이제 감자채 볶음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를 볶을 때도 소금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상이 명쾌한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갈비 핏물 빼기처럼 문제만 제기하고 비법은 싹 감추기도 했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 나는 과연 제대로 요리하고 있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는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과정을 조절해 나가는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저희의 대화가 여러분의 주방에 작은 아하 하는 순간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여러분의 부엌에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고 있는 습관이 또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의심하고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식탁이 훨씬 더 맛있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탐구해보세요.